자, 안녕하십니까? 자, AFPK 재무설계 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재무설계 개론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차례를 한번 보시죠. 1페이지입니다. 자, 1페이지 차례를 좀 보시면 우리 재무설계 개론이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몇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다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1페이지 차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페이지 차례를 보시면 재무설계 개론은 우리 AFPK 시험에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개론에서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무설계 개론은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1장은 개인 재무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과연 개인 재무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 1장에서 보통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차례를 좀 보시면 1장 개인 재무설계 밑에 이제 1절이죠. 1절에는 재무설계의 역사 및 국내 도입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의 역사는 이제 미국에 대한 역사고요. 국내 도입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했느냐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보다는 한국에 도입되어 있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국내 도입 배경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이제 재무설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 자, 3절 보시면 자, 재무설계사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재무설계사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역할 부분이 이제 또 매우 중요한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이제 2장이죠. 2장. 그래서 2장은 자, 재무설계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재무설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다면 자, 이제 2장에서는 그러한 재무설계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즉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 비중이 좀 높죠. 한 4문제에서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례 교재 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재무설계 프로세스 2장 역시 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재무설계의 기초해서 보시면 뭐 경제환경이라는 게 어떻고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개념이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1절의 1번, 2번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은 전체가 다 중요하다. 즉 2장 2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다시 총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총 1단계부터 6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될 거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죠. 자, 3장은 개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데 자, 출제 볼까요? 5문제에서 6문제. 역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2장도 중요하고 3장도 중요하죠. 그래서 3장에서 개인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이제 총 1절, 2절,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시면 3절, 4절, 5절, 6절. 벌써 절도 많죠. 자, 그래서 총 6개의 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2절. 2절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개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주의해서 보실 건 기업 재무제표와 개인 재무제표의 어떤 차이점 위주로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과목이 뭐죠? 재무설계 개론입니다. 자, 재무설계라는 건 주 고객층이 개인이 됩니다. 그렇죠? 법인이 아닌 일반 자연인, 개인이 되기 때문에 법인과 즉 기업과 개인의 어떤 재무제표상의 차이점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4절, 5절, 6절입니다. 4, 5, 6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개인 재무제표에서는 4절에부터 6절까지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자산부채 상태표라는 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현금 흐름표는 또 무엇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 이러한 개인의 재무 제표를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크게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장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4절부터 6절까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4장이죠. 4장은 예산입니다. 예산. 그래서 예산 부분은 오히려 출제 비중은 조금 낮습니다. 원래 분량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4장에서는 여러분들 3페이지를 보시면 1절의 예산의 의미하고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나오는데 4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특히 3절과 4절. 3절과 4절, 그래서 예산 수립을 위한 일반 지침 8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하는 절차, 역시 8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3절과 4절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5장은 소비자 신용과 개인 신용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재무설계 개론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이제 5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5장이 이제 약간 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차례를 잠깐 보시면 총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 소비자 신용의 개념 부분이 그나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절 개인 신용 관리와 개인 신용 정보, 그다음에 3절에 보시면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제도 해서 3절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크게 4가지 제도를 배우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신용회복 지원 제도.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그리고 절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렇게 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법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장은 소비자 금융 그리고 부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재무설계, 즉 고객의 어떤 자산을 관리해주는 재무설계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 부채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설계 개론에서 부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게 마지막 6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재무설계 개론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을 학습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에서 2장과 3장 부분에서 한 50% 정도, 그렇죠? 문항수를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좀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장과 4장과 6장은 그나마 조금 평이하게 조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장, 3장은 중요한 내용이 많고, 그리고 5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실 공부하는 방법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책을 재무설계 개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3번 이상은 읽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재 많이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개략적인 얘기를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실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7페이지를 펴시면, 자, 1장 개인 재무 설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설계 개론의 첫 장인 개인 재무 설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 요 1장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죠. 8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없는데 제가 굳이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1장의 학습 목표가 있죠. 학습 목표가. 여러분들이 본 교재를 제가 3번 이상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3번 이상 읽으실 때 제일 첫 번째 읽으실 때에는요, 반드시 이 학습 목표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만든 저자 입장에서 학습 목표라고 굳이 정리해 놓은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도요, 이 학습 목표에 있는 내용이 문제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재를 보실 때 반드시 학습 목표를 특히 처음에는 꼭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번 정도 교재를 다 읽고 나시면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보셔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내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체크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재를 읽으실 때 학습 목표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고 본인이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이제 9페이지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자, 1장의 1절 재무설계의 역사 및 국내 도입 배경입니다. 자, 재무설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01번. 그렇죠? 재무설계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서는요. 자, 두 번째 줄 정도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미국의 몇몇 재무 전문가들이 1969년에 재무상담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재무상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이 오늘날 재무설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설계라는 건 미국에서 일단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연도가 나옵니다만 69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60년대 말에 미국에서 재무상담을 위한 윤리위원회라는 게 생기면서 일단은 출발이 됐다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밑에 달라.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된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재무설계는 상품 판매 또는 세금 설계와 병행해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의 소개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설계가 이루어졌고 세금 설계를 위주로 하는 사업체와 재무설계사들이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한 장 넘겨보시면 10페이지 중간에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오일 쇼크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변화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볍게 보실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 밑에 달락. 그래서 이렇게 60년대 말에 일단 시작이 되었는데 초기의 어떤 개인 재무 설계는 종합적인 설계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는 재무설계를 마케팅이나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자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안 좋은 결과까지 생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6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일단 시작은 되었는데 초기에는 어땠다라는 거죠?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은 60년대 말에 시작이 됐는데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자 이제 좀 더 체계화해야겠다라는 거죠. 체계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떠한 기관이 생기고 그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업무,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자, 1970년이라고 보이시나요? 1970년.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된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도를 암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발전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자, 1972년에 그렇죠? 뭐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국제 FP 협회. 72년도에 국제 FP 협회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국제 FP 협회는 이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두 줄 내려보시면 자, 국제 FP 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전문가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등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재무설계 업계가 생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제 FP 협회는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재무설계 업계가 본격적으로 생성하게 된, 탄생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예, 발음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발음 약하게 할게요. 그래서 국제 FP협회라는 게 72년도에 생겨서 예, 재무설계 업계가 어떤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된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중간에 보시면 이제 72년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 예, 잘못 썼네요. 그렇죠? 예, 1972년이 아니라 1970년입니다. 그렇죠? 예, 1970년도에 국제 FP 협회고요. 자, 두 번째로 1972년도에 자, 미국 콜로라도주의 재무설계 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설계 대학이 창설되었는데 이러한 재무설계 대학이 창설됨으로써 대학 내에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예, CFP죠. 예, CFP의 초기 표준을 제정하여 73년도에 첫 CFP 과정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후 이 대학은 CFP 자격 표장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예, 미국 특허청 등록에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CFP 자격 표장은 공식적으로 상표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2년도에 재무설계 대학 재무설계 대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뭐예요? 예, CFP라고 하는 자격 표장을 예,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 꼭 기억을 예, 해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바로 밑에 줄 끝쪽에 이제 밑에서 1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73년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1973년에는 CFP 자격 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CFP 인스티튜트가 창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FP 인스티튜트가 창립이 되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장 넘기셔가지고 11페이지 가 CFP 보드 오브 스탠다드의 발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줄이죠. 자, CFP 보드는 1985년 7월에 뭐 IBCFP라는 이름으로 재무설계 대학과 ICFP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으며 94년 2월에 CFP 보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1985년에 CFP 보드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CFP 보드는 자, 그 밑에 줄에 나오죠. CFP 자격 표장은 재무설계 대학으로부터 CFP 보드로 넘겨지게 되었으며 재무설계 분야의 직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증가가 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재무설계 업무의 전문성 확보, 윤리 규정 준수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문장이 제일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결국 CFP 보드는 뭐예요?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렇죠. 윤리 규정 준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면서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이런 현재 CFP 보드의 능력이 있는 CFP 자격 인증자 양성을 위해서 4E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죠. 4E. 그래서 말 그대로 4E는 E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영어를 보시면 4E는 첫 번째 뭐예요? 교육, education. 두 번째 시험 합격하셔야 되죠. examination. 그럼 세 번째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로서 그래서 experience. 그다음에 네 번째 윤리에 대한 부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ethics.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E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4E 뒤에 또 나오니까 그것도 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85년도에 CFP 보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밑에 그냥 제목을 볼까요? 인터내셔널 CFP 카운슬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이렇게 미국 CFP 보드는 또 변화가 생기죠. 뭐로 바뀌느냐 하면 1990년에 국제 CFP 평의회. 그래서 국제 CFP 평의회를 설립함으로써 호주가 첫 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국제 CFP 평의회는 회원국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된 자격 인증 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미국 내에서 주로 하다가 이제 뭐예요? 정말 국제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CFP 평의회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회원국들, 회원국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일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국제 CFP 평의회의 어떤 핵심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24개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로 그 밑에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이제 다 국제 FPSB라고 나오죠. 그래서 국제 FPSB.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그 두 번째 단락의 5번째 줄, 두 번째 단락 5번째 줄을 보시면 국제 FPSB는 2004년 5월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2004년 5월에 국제 FPSB는 미국 델러웨이 주의 비영리 기관으로 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어서 CFP 보호드와의 협의를 통해서 CFP 보호드가 소유하고 있던 자격 표장에 대한 지적 소유권 중 미국을 제외한, 자, 미국을 제외한이라는 단어에 좀 체크를 좀 해두세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의 재반 권리를 인수하는 계약을 2004년에 11월에 체결하고 인수대금 지급 등의 계약 이행 조건을 완료해서 2004년 12월부터 정식으로 FP 국제본부로서의 업무를 개시하였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자, 미국을 제외한이라는 단어 나오죠. 아까 체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체크해두세요. 자, 미국을 제외한 모든 FPSB 카운슬 회원국의 CFP 자격 인증 기관은 국제 FPSB가 제정하는 국제 표준과 지침에 따라서 전문 교육, 그다음에 자격 시험, 실무 경험, 직업 윤리 및 업무 수행 기준 등을 자기 나라에서 시행하고 국제 FPSB로부터 CFP 자격 인증 및 자격 갱신 등과 관련된 재반 업무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제 FPSB는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랬습니까? 아까 24개국이 회원이 되어 있고 그러한 회원국들에 대해서 뭐 한다? 관리와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키워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 체크하라고 했던 미국을 포함해서 하느냐가 아니라 뭐다? 미국은 제외하고, 그렇죠? 미국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을 하는 기관이 뭐다? 국제 FPSB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자, 여러분들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굳이 미국의 얘기입니다. 재무설계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연도를 적어놓은 이유가 이 기관들을 뒤섞어 놓고 발전 순서대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도 또는 이 순서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각각의 기관에서 했던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는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70년도에 국제 FP협회라는 게 생기면서 업계가 재무설계 업계가 시작되는 단계가 되었고요. 72년도에는 재무설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CFP 자격표장을 어디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73년도 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5년도에 CFP 보호드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윤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만들면서 4이 네 가지 이자로 시작되는 내용들을 만들게 된 거고요. 90년대에는 이제 국제 CFP 평의회라게 되면서 정말 여기 좀 국제라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실제로 국제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건 얘부터입니다. 그렇죠? 국제 CFP 평의회가 되면서 회원국, 호주가 제일 처음 참가하면서 회원국들에 대해서 유대를 강화하게 됐고 2004년도에는 국제 FPSB로 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한다? 관리와 감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재무설계 업계의 어떤 발전 순서니까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3번입니다. 3번. 재무설계 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과 자격 인증 제도죠. 자, 조금 전까지는 미국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차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예, 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얘기 물론 중요하다고 제가 드렸는데 미국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한국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재무설계 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과 자격 인증 제도의 가. 우리나라에서의 재무설계 도입 배경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우리나라의 재무설계 제도는 보험업계가 보험업계라는 단어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보험업계가 개인 고객을 상대로 라이프 플랜을 기초로 하는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기법으로 도입 시행해 왔으나 전문성이나 윤리성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했다. 자, 이것도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재무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도입한 거는 은행업계, 증권업계도 아닌 어디다? 예, 보험업계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 수준은 약간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나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업계가 시작을 했는데 조금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라고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자 14페이지 이제 나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 FP 협회의 창립과 CFP 제도의 국내 도입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그런데 2000년도 4월에 한국 FP 협회를 창립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2000년도 4월에 한국 FP 협회라는 걸 창립했는데 자, 2000년도에 이제 한국도 하겠다고 FP 협회라는 걸 창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예요? 미국에서 2004년도에 변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 줄 내려와 보시면 한국 FP 협회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미국의 CFP 보호드와 2000년 6월에 업무 제휴를 맺고 CFP 보호드의 자격 인증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재무설계 제도가 국내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2000년도에 이미 생기면서 2000년도니까 뭐예요? 그렇죠. CFP 보호드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에 이런 큰 변화가 있으면서 그 밑에 줄 보시면 2004년 2월에 자격 인증 기관과 회원 관리 기능을 분리해서 한국 FPSB는 자격 인증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 FP 협회는 AFP나 CFP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이원화됐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마지막 단락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0년도에 우리나라도 재무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예, 한국 FP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2004년도에 이제 FPSB가 국제 FPSB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2004년도에 뭐 했다? 이원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한국 FPSB는 자격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한국 FP 협회는 이미 자격을 취득한 AFP 자격자 또는 CFP 자격자들 즉 회원들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가끔 지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한국 FPSB는 AFP와 CFP들의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죠? 한국 FP 협회는 자격 인증 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네, 틀리죠. 그렇죠? 두 개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 FPSB는 자격 인증 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국 FP 협회는 AFP나 CFP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졌다. 그렇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이 책 맨 앞에 보실래요?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 FPSB 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직은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다음 자격을 응시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고 하는 이런 자격과 관련된 그런 것은 한국 FPSB 담당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한국 FPSB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AFP 합격을 하시고 나서 AFP 자격 인증자로서 이제 활약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FP 협회에서 여러분들을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이제 보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FPSB는 인증기관이고 FP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밑에 그래서 이제 다 국내의 자격인증 제도에 보시면 아까도 나왔죠.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일안 교육, 그죠? 시험 그리고 경험, 윤리 이렇게 네 가지 자격인증 요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재무설계 개론 시험에서요. 미국 영어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입니다. 다음 중 4, 2
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 1번 education, 2번 experience, 3번 ethics, 4번 etiquette.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 2 얘는 영어로 나온다고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education, examination, experience, ethics 이렇게 네 가지 4, 2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 4,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에티켓이라는 단어나 또는 뭐 이모션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가끔 섞여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14-1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이네요. 두 번째 단락. 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장이죠. 자,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에는 AFP라고 하는 예비 자격이 없고 바로 CFP 자격만 있으나 호주나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AFPK 자격과 같은 예비 자격을 수여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AFPK에서 K는 코리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호주나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에서는 AFP라고 하는 CFP 이전의 예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AFP라고 하는 예비 자격이 없고 바로 그냥 CFP 과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이죠. 1절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서는 뭐가 중요했어요? 결국은 재무 설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죠. 그래서 1절에서는 결국 앞서서 얘기했던 미국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꼭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몇몇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장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그럼 15페이지 2절입니다. 재무설계의 개념이죠. 재무설계의 개념. 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재무설계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 개인 재무설계의 의미. 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문장으로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꾸 눈으로 읽고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개인 재무설계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자원을 재무적이라는 단어와 비재무적이라는 단어에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이 두 가지 자원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일련의 과정이라는 단어, 프로세스라는 단어에도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개인 재무 설계니까 말 그대로 재무적 자원, 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따라 나오는 비재무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삶의 목표를 파악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자원만을 활용하는 과정을 개인 재무 설계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비재무적인 부분까지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라는 것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그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밑에 이러한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재무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 투자 및 위험에 관한 태도, 그리고 인적 자원과 같은 비재무적인 자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재무적이라는 단어와 꼭 따라 나올 비재무적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먼저 개인의 재무 목표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인생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 수입, 지출, 위험 수용 성향 및 가치관 등 개인의 재무적, 비재무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 설계안을 계획, 실행, 점검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자, 지금 읽어드린 문장도 여러분들이 익숙해 두셔야 될 문장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개인 재무 설계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재무 설계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과목을 배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단순하게 투자만이 중요하다라면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봐서 투자 설계나 이런 것만 중요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투자 설계도 배우시고, 그렇죠? 보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 설계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은퇴 설계에 대한 배경도 배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상속, 증여, 그렇죠? 세금 관련된 부분,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배우시는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예요?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15페이지에 나왔던 의미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16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러한 개인 재무 설계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다양한 영역, 아까 많은 걸 배우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현금 흐름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 지출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개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영역이 있고, 주로 이게 재무 설계 개론 파트 쪽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을 분배하는 투자 설계, 투자 설계 내용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통해서의 위험 관리를 위한 보험 설계 배우시는 거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은퇴 설계 배우시고, 세금 설계, 상속 설계, 그리고 부동산 설계 같은 것들을 다 배우시게 되는 이유가 다양한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끝쪽에 보면 문장은 좀 기억하시겠네요. 이렇게 재무 설계는 다양한 영역 가운데 좀 전에 얘기했던 투자 설계나 부동산 설계나 은퇴 설계, 보험 설계 같은 이런 다양한 영역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된 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어떤 조합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영역 모두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다 한다도 아니고요. 특정된 하나만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된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맞는 거니까, 자, 이런 문장은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왔던 재무 설계의 의미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번 재무 설계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무 설계라는 게 왜 필요하냐죠?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 필요성에서는요, 큰 제목 위주로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목을 보면, 자, 첫 번째, 금융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재무 설계가 더 필요해졌다. 왠지 그럴 것 같죠? 한 장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변화, 즉 인구 분포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재무 설계라는 게 더 필요해졌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따른 필요성입니다. 자, 소비자들도 니드가 변했어요. 과거보다 많이 똑똑해졌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재무 설계라는 게 더 필요해졌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핵심적인 얘기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6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요. 자, 재무 설계 필요성 첫 번째, 금융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하다에서는요. 자, 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중간에 이런 말 나오죠. 각종 금융 상품들이 출현했고, 그렇죠? 각종 금융 상품들이 출현했고, 그 밑에 줄 중간에 보시면 저금리 시대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재무 설계라는 게 더 필요해졌다. 이해되시죠? 자, 금융 환경이 바뀌었다. 과거 같지 않고 이젠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라는 것이 더 필요해졌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인구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필요해졌다인데, 그 밑에 줄 보시면 나오네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뭐예요? 고령화되고 있다죠. 아마 요즘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렇죠? 고령화. 그래서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라는 게 더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어떤 노후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사회 경제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또는 다양한 준비를 해야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필요성에서 뭐예요? 소비자들의 니드. 소비자들도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8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런 말도 나오네요. 소비자들의 니즈는 단순히 재무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랑 다르게 단순하게 돈과 관련된, 즉 재무적인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가속된 탈물질적인 세계관은 웰빙 열풍을 낳았고, 소비자들은 가족의 건강, 생활의 질,
조기 은퇴 이후의 자아실현 등의 어떤 비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니즈까지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만이 아닌 비재무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해졌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페이지에 이제 3번. 자, 재무설계의 대상입니다. 대상. 자, 그러면 재무설계라는 게 이런 거였고 재무설계는 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재무설계는 누구한테 할 거냐 합니다. 그렇죠? 옆에서 써두세요. 일단 재무설계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자, 모든 사람이 다 재무설계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만 대상일까요? 돈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특이한 문장들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다섯 줄 내려오시면요. 다섯 줄 내려오시면 중간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설계는 인생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재무설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답 나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가 일단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문장이 세 줄 내려와 볼까요? 세 줄 내려와서 끝쪽에 가시면 그런데 개인의 재무 상황이 복잡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재무설계사와의 상담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겠죠. 재무 상황이 복잡해요. 지금 뭐 투자되는 것도 많고 채무도 많고 복잡하면 전문가적으로 그렇죠. 전문가인 재무 설계하는 사람과의 상담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죠.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따라서 개인 재무 설계의 필요성은 자산이나 소득 규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해 있는 재무 상황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도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의 대상은 결국 모든 사람인데 재무 상황이 복잡하거나 소득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에 가시면 표 1-1 있습니다. 표 1-1. 그래서 생애 주기별 재무 관심사.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라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즉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떠나기 시기 전까지 노후까지를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초년기. 사회초년기는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시점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장 선택, 그다음에 소비 지출 관리, 저축 시작, 부채 발생 시 부채 관리, 결혼 자금 마련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특히 재무 관심사에서는 저축 시작과 부채 관리라는 거, 돈을 버니까 저축을 시작할 거고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족 형성기는 말 그대로 이제 결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혼하는 시점. 그래서 재무 관심사 보시면 뭐예요? 결혼하니까 결혼 자금 마련해야 되고, 주택 마련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가족 확장기랑 자녀 양육기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이가 근데 아직은 어리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예요?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그리고 교육 자금에 대한 관리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 맨 끝에 보시면 은퇴 설계에 대한 관심 시작. 요건 좀 체크를 좀 해두세요. 자, 은퇴 설계에 대한 관심 시작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가족 성숙기, 이제 중년기. 중년기는 뭐예요?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은 상태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예요? 뭐 자녀의 어떤 대학 교육 자금이라든가 뭐 결혼 자금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은퇴 설계 본격화라는 단어는 체크를 좀 해두세요. 이따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은퇴 및 노후 생활기는 이제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노인이 돼서 아들 다 보내고 노후 생활하는 거죠. 은퇴.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은퇴 생활비 관리라는 단어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첫 번째 줄 끝쪽에 보시면 뭐 상속 준비 시작이라는 말도 있네요. 상속에 대한 준비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 1-1에 생애 주기별 재무 관심사는 우측에 나오는 재무 관심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보고 좌측에 있는 그 주기를 조금 매칭을 시키실 수 있는, 뭐 딸딸딸 암기하시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는 있는 정도까지는 익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체크하시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세 번째 거에는 뭐예요? 은퇴 설계에 대한 관심 시작. 그다음 네 번째는 은퇴 설계 본격화.
그다음 마지막은 은퇴 생활비 관리. 이거는 체크해서 좀 꼭 구분을 해두시라는 게 전부 다 단어에 은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섞어 놓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주의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4번이죠. 자, 재무 설계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입니다. 재무 설계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 첫 번째, 큰 제목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투자 상품이 복잡하거나 다수일 때 재무 설계라는 게 더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산 증가와 자산 법인이 필요할 때 더 필요하다. 맞고요. 자,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나빠질 때 더 필요하다. 맞죠? 자, 특히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나빠질 때 좀 체크를 해두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이 생겼을 때, 가족 신상 및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때, 그렇죠? 자녀가 더 출생했다거나, 그다음 생애 주기상의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이 6가지 상황에서는 재무 설계가 특별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 설계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타이틀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자. 특히 세 번째 거인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나빠질 때를 기억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가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경제 및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라고 할 수 있죠. 좋아질 때 재무 설계라는 게 더 필요하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 상황,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요. 좋으면 솔직히 속된 말로 아무데나 투자하고 아무 주식이나 사도 다 돈 버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별로 전문가 안 찾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요. 계속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 뭐예요? 경제 및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나빠질 때라고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6가지 특별한 상황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 그럼 이제 5번째죠. 재무 설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인식 3가지도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큰 제목만 먼저 암기를 해두세요. 첫 번째, 재무 설계의 개념에 대한 오해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2줄 내려보시면 재무 설계는 자산 많은 부자들한테만 필요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재무 설계의 대상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돈 많은 사람만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대상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인데 재무 설계라는 건 돈 많은 사람한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잘못된 인식은 뭐가 있냐면 재무 설계를 하는 과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3줄 내려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료를 위해서 파악을 위한 자료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보험 설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떤 가족 구성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특히 상속 설계를 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홍길동 씨가 상속 설계를 하는데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부인과 아들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젊었을 때 사연이 있어서 저기 멀리 딸이 하나 있다는 거죠. 숨겨진 딸이. 그런 경우 실제로 그 숨겨진 딸을 제외해놓고 상속 설계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숨겨진 딸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 제대로 되는데 그런 얘기 하고 싶을까요? 홍길동 씨가? 하기 싫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설계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들은 재무 설계에 드는 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 상담사와의 컨설팅을 통한 어떤 컨설팅 피 수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 3가지는 재무 설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인식 세 가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큰 타이틀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무설계 어떤 개념에 대한 오해다. 어떤 개념? 부자들만 하는 거다라는 얘기. 잘못됐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그 수수료에 대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은 사실은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제대로 해서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잘못된 인식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23페이지 가시면 이제 여섯 번째, 재무 설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5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함으로써 그럼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크게 우리 교재에서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5가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라이프 목표 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실 내용이고, 둘째 거에는 따로 체크를 좀 해두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둘째,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의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에 파악에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무 설계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 요거 체크해 두세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 여기에 체크. 자, 이 두 번째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재무 설계라는 걸 함으로써 사전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 설계는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좀 의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사전에 파악해서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라는 관점에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의심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걸 체크해 드린 거고요. 자, 세 번째, 분석이나 계획, 실행, 점검 등의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개인의 재무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럼 넷째, 자, 넷째도 또 체크를 따로 좀 해두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자,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분석적인 투자 전략, 자산 배분, 위험 관리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수익률, 예측 가능한 수익률에 체크를 좀 해두세요. 예측 가능한 수익률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객들은 그러죠. 예를 들어 펀드 얘기하면 펀드 수익률 몇 % 나왔습니까?를 묻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고수익을 쫓다 보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겠죠. 그래서 재무 설계에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예측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 주의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하고 보시고 예측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것. 그래서 네 번째 것도 주의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개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재무 설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5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될 내용이고,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 소비자가 관심을 두는 재무 설계 분야는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3절입니다. 3절. 자, 재무설계사의 역할이죠. 재무설계사의 역할. 자, 1장 중에서 특히 이 3절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볼까요? 자, 1번. 재무설계사란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계획을 실행, 점검,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자, 이 문장은 기본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세 줄 내려와서 이처럼 재무설계사는 개인은 물론 가계 구성원의 재무 상태를 파악 분석하고 위험 및 부채 관리는 물론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 관심사를 해결해주는 금융 전문가들이다. 자, 이런 문장도 기억은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단락이 중요해요. 그 밑에 단락 따라서 재무설계사는 어느 한두 분야만을 다루기도 하지만 금융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다루는 것이 보편적이다. 종합적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처럼
광범위하고 포괄적, 광범위, 포괄적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두셔야겠네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종합 재무 설계를 제공하는 재무 설계사는 어느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격 요건과 업무 수행 영역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앞서서도 그랬죠. 재무 설계는 결국 뭐예요? 특정된 하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뭐예요? 종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설계, 부동산 설계 여러 가지를 배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재무 설계사는 보통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광범위한, 포괄적인 이런 단어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이제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그래서 자, 이러한 그럼 재무 설계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AFPK 자격 인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AFPK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단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AFPK 자격 인증자 또는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TM. 아까 제가 K는 코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AFK 이제 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줄. 자, AFPK 자격 인증자는 한국 FPSB가 실시하는 교육, 시험, 윤리 규정, 괄호 안에 보시면 경험 요건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를 좀 해두세요. 경험 요건 없음에.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국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국내, 즉 한국에서만이죠. AFPK는 코리아니까 한국, 국내에서만 체크를 해두시고요. 인정되는 재무설계 전문 자격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중 고객 상담,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자, 제한적인 업무 옆에다가요. 1단계부터 3단계라고 좀 써두세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 2장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아까 그랬죠. 2장에서 프로세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배우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AFPK는 이 1단계, 6단계 중에서 어디까지? 1에서 3단계까지만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좀 일단 써두세요. 뒤에 또 나오니까. 따라서 AFP 자격 인증자는 재무설계 업무 수행 시 원칙적으로 CFP 자격 인증자의 지도,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설계, 실행 또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설계, 실행,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4에서 6단계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AFPK는 4에서 6단계까지는 독자적으로 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AFK는 어디까지만? 1단계에서 3단계까지만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아예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줄 끝쪽에 한국 FPS에서 부여하는 AFPK 자격은 CFP 자격 인증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준비 자격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읽어드린 이 AFPK에 대한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만 드릴게요. 경험 요건은 없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만 아까 여기 적어놓은 걸 잠깐 보실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아까 4.2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4.2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야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 합격하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경험, 전문가로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아까 윤리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게 4인데 여러분들 교육 지금 받고 계시는 거고요. AFPK, 그렇죠? 시험 패스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패스하시고 나면 윤리서약서 작성하시고 윤리에 대한 거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있습니다만 경험 요건은 AFPK에서는 경험 요건은 없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 CFP 같은 경우에는요. CFP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즉 금융 관련된 쪽에서 뭐 2년 또는 3년 이상 업무를 하셔야만 자격 인증자가 됩니다. 인증자가. CFP에는 경험 요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AFPK에서는 이러한 경험 몇 년 이상 관련된 곳에서 즉 금융 관련된 곳에서 일을 했어야만 자격 인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AFPK는. 그래서 이 4.2 중에서 경험 요건은 없음. 어디가? AFPK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핵심적인 것만. 자, 그래서 AFPK 자격 인증자는
그 네 가지 사이 중에서 경험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AFPK의 K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어디서만, 한국에서만 일단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프로세스 6단계 중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으나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독자적으로 하실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CFP를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준비 과정이 AFPK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FP 자격 인증자 또는 Certified Financial Planner TM은 여러분들하고 크게 관련은 없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는데, 하나만 볼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6단계 프로세스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AFPK 자격 인증자를 지도 감독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AFPK는 어디까지예요? 3단계까지. 네. 근데 6단계까지는 CFP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AFPK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FP 하시고 나면 또 CFP도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제 금융권 자산관리사, 이거는요, 크게 관련 없는 거니까 여러분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3번. 재무설계사의 역할도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개인의 재무설계를 수립하고 다른 재무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그러한 재무설계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즉, 재무설계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종합해서 고객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무설계사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문장이네요. 특히 재무설계사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고객의 미래 라이프를 설계하는 인생 설계사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자, 그 밑에 줄, 다른 전문가와의 코디네이팅 역할을 해야 되고, 코디네이팅 역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끝쪽에, 그래서 금융,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 다시 한번 보면, 뭐예요? 재무설계사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세일즈맨은 아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전문가와의 코디네이팅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금융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되셨죠? 지금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요. 단순히 상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 역할, 그거 한 단락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4번. 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자,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자, 31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그 밑에 이제 05번 재무설계사가 수행하는 업무 전까지는 전체가 다 중요한 문장들이네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실 문장인데,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재무 전문가인 재무설계사가 갖춰야 될 요건은 무엇일까 해서 재무설계사가 갖춰야 될 요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건 세 가지.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요건 지금 읽어드린 거 밑으로 세 줄 내려와 보시면 전문 지식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전문 지식. 두 번째 요건은 세 줄 내려와서 끝쪽에 보시면 기술이라고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거기서부터 6줄 내려오시면 높은 직업윤리의식,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요건 세 가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니까 제가 굳이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갖춰야 될 요건 세 가지는 첫 번째,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술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높은 직업윤리 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자, 요건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31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단락 이제 세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자, 첫 번째 전문 지식 되어 있는데 자, 그걸 볼까요?
전문 지식이란 결국 학문적, 이론적 지식과 회계에 대한 기본 원리, 그리고 위험 및 투자 관련에 대한 이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등이다. 자, 거시경제에 대한 체크를 좀 해두세요. 또한 재무설계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규, 규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 말 그대로 전문 지식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예요? 뭐 회계에 대한 기본 이론, 학문적 이론, 그다음에 위험과 투자에 대한 이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뭐 법규 규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거시경제 체크를 좀 해두시라고 했죠. 거시경제. 예. 여러분들 미시경제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체크를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에 보면 이제 거시경제니 미시경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거시경제는 뭐예요? 큰 걸 보는 거. 미시경제는 작은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만 결국 그 경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거가 재무설계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작은 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뭐예요?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지 예, 미시경제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예요? 전문 지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은 이제 뒤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1억과 10년 후에 1억의 화폐 가치가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자, 이러한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지식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하는 즉 이제 우리가 보통 TVM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은 전문 지식에 속해 있지 기술에 속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계산할 때 계산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혹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은 어디에 속해 있다? 전문 지식에 속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술은 그럼 뭐냐? 기술은 뭐냐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이러한 앞서 했던 전문 지식 등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한다? 기술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 두 줄 내려와서 고객과 대화하는 능력, 그리고 상담하는 능력,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참으로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줄 끝쪽에 이들에게 즉 재무설계사에게죠. 재무설계사에게 전문 지식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높은 직업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개인 고객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재무설계사들은 보다 철저한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자,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첫 번째 전문 지식,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높은 직업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굳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3번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재무설계라는 개념도 결국은 돈과 관련이 있는 게 크겠죠. 타인의 돈을, 즉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윤리의식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굳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세 번째인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뭐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부터. 근데 거기서 미시가 아니라 뭐다? 거시경제라는 단어 주의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뭐예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은 어디에 속한다? 전문 지식에 속한다. 그리고 그러면 기술이란 뭐냐?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고객과 상담하는 능력, 대화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등을 뭐라 한다? 기술이라 한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 얼마 안 되는 분량이긴 합니다만 지금 31페이지 그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 부분은 워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1페이지 이제 5번. 재무설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자, 수행하는 업무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자, 볼까요? 자, 그 밑에 줄 전술한 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상품 판매가 주된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나시나요? 재무설계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기억하셔야 될 문제 아니고요. 자, 그러면 32페이지를 가셔서 그럼 재무설계사는 하는 일은 뭐냐죠? 그래서 첫 번째 AFPK 자격 인증자가 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네요. 매우 중요하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세요? 예, AFPK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FPK가 하는 업무, 이 부분 중요한데,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프로세스 2장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프로세스는 총 1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예요? AFPK 자격 인증자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랬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할 수 있다. 4단계 이후는 CFP 영역이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볼까요?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수행 가능하다. 누가? AFPK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주의하실 문장이죠. 그런데 1단계인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보수 내역과 고객과 플래너와의 책임 한계를 결정하는 일은 재무설계를 전제로 고객과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AFPK 자격 인증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CFP 자격 인증자의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 문장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프로세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AFPK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다예요. 그렇죠? 있다. 그런데 1단계에서 해야 될 보수 내역. 보수 내역이 뭐예요, 결국? 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책임 한계.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이 두 가지 사항은 뭐예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돈 문제와 책임 문제니까. 따라서 이것은 AFPK가 독자적으로 하시지 말고 CFP 자격 인증자와 협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장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밑에 딸락. 일반적으로 AFPK 자격 인증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보시면 네오박스 안에 땡땡땡땡땡 5개 나오죠. 자, 요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고객과 협의해서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한다. 요거는 프로세스 1단계,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고객의 목표 및 니즈 파악. 그다음 세 번째, 고객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2단계입니다. 2단계.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만 고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2단계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거는 프로세스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분석 및 평가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 안내와 설명인데 요거 체크를 좀 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네모박스에 나오는 그 땡땡땡땡 5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는 1단계.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내용은 2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맨 밑에 나오는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안내와 설명은 몇 단계로 나누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미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명하는 건 AFPK에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다요.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지문에서 금융상품을 제한한다거나 실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의심하고 보시라. 왜냐하면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4단계가 계획하고 5단계가 실행하고 6단계가 모니터링하는 단계인데 얘는 누구 영역이었어요? 아까? 그렇죠. 예, CFP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금융상품을 제한한다거나 실행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CFP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장에서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단순하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제한하고 실행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AFPK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심하고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서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만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32페이지에 나오는 이 단락도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CFP 자격 인증자가 하는 업무는 여러분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3페이지입니다. 6번. 소비자들이 재무 설계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큰 제목 3가지만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재무 설계사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전문성이나
윤리성에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따라서 재무 전문가인 재무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오죠. 자, 이 부분도 암기하실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은 읽어보고 기억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 1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은 뭐예요? 개인 재무 설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장 개인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재무 설계의 프로세스 6단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